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장원급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귀화시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겪은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성악을 전공한 나탈리아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건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귀화시험을 보던 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거예요. 한국인도 모르는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반전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 나탈리아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였죠. 성악을 전공한 나탈리아는 한국의 전통 성악 교육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대학교 음대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나탈리아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 터라 간단한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해도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다른 학생들이 먹는 걸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했죠. 그런 나탈리아를 보며 한국 학생들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저기요,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서 음식을 권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나탈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볼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이 대부분 끊기면서 나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나탈리아는 막막했습니다. 원래 계획이었던 귀국은 물 건너갔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다행히 비자 연장은 가능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탈리아는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음악학원에서 성악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처음이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정민수를 처음 만난 건 동네 아동센터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민수는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던 차였어요. 39살의 정민수는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나탈리아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입니다. 둘 다 아동센터에서 음악 관련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정민수는 기타를 치고 나탈리아는 노래를 가르치는 역할이었죠. 처음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었어요. 정민수가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면 나탈리아가 그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아이들도 두 사람의 합주를 무척 좋아했어요. 와, 선생님들 정말 잘 어울려요. 한 아이가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탈리아와 정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민수는 나탈리아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고궁을 함께 돌아보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런 정민수의 세심한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훈훈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커플 참 보기 좋네. 외국인 며느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탈리아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들의 관계를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국인과 만난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여자도 많은데 굳이 외국인과 왜 사귀려고 하니?
어머니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탈리아와 정민수의 사랑은 깊어져 갔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정민수는 우크라이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나탈리아와 정민수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탈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마음을 열고 봐주세요. 정민수가 간청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겠어?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할 만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였으니까요.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게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민수의 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최소한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우리 며느리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야. 바로 귀화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나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하지만 정민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국에서의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나탈리아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후에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한국에서 보냈으니까요. 귀화를 해보겠어요. 나탈리아가 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지만 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이미 제 마음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부터 나탈리아는 본격적인 귀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사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엄청났어요. 특히 한국사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한국인도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외워야 한다고? 나탈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화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나탈리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음악학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시험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사 교재를 펼치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연도는 언제인가?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는가? 이런 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문화 관련 문제들이었어요.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김치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 무덤 형태는? 이런 문제들을 보며 나탈리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도 모를 것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니까요. 정치와 경제 분야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세금 관련 법령은? 이런 내용들은 외국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나탈리아는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혼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정민수에게는 귀화 준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 깜짝 선물처럼 발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공부하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나탈리아는 정민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동센터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던 순간들, 한국 전통시장에서 맛본 따뜻한 음식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격려 인사들. 이 모든 것들이 나탈리아에게는 소중한 한국의 기억이었어요. 드디어 시험 신청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무부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때 나탈리아의 손은 떨렸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동시에 봐야 했어요. 나탈리아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이번만은 꼭 성공해야 해. 시험 전날 밤 나탈리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모두 이 하루에 달려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나탈리아는 다짐했어요. 내일은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야. 시험 당일 나탈리아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탈리아. 시험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등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필기시험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됐어요.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연도는,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젓갈의 종류는,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서 사용하는 관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묻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답을 적어나갔어요. 하지만 몇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금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나탈리아는 생각했어요. 이런 걸 한국 사람들도 다 알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을 적었어요. 필기시험이 끝나고 면접 차례가 됐습니다. 면접관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친근한 모습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는 더욱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악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애국가를 불러보시겠습니까? 나탈리아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애국가는 분명히 외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덕분에 목소리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2절 중간쯤에서 갑자기 목이 멎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가사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면접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 순간 나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탈리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특히 애국가를 끝까지 부르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법무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귀화 신청자 나탈리아 씨 맞습니까?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나탈리아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험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인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나탈리아와 정민수는 결혼 전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민수 어머니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나탈리아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대답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그럼 결혼 계획이 확실한 건가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탈리아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 대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귀화 과정에서 이런 불시 전화 조사가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면 불합격될 수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법무부에서 온 편지였는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나탈리아는 정민수에게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귀화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민수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감동했어요. 혼자서 그런 어려운 준비를 다 했다고? 정민수는 나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추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결혼 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경제적 능력 증빙 서류 등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정민수 어머니의 동의서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나탈리아와의 결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복잡한 절차까지 거쳐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어머니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용기를 내어 정민수 어머니를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일로 왔니? 딱딱한 말투였지만 나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국가를 불러드릴게요. 나탈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국가를 왜 갑자기? 나탈리아는 조용히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험장에서와는 달리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절까지 완창하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나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한국이 좋아서 이곳에 남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구나.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많이 혼났거든. 그때는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나를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탈리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한국 전통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이 김장도 해보자. 어머니의 말에 나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알고 보니 시험 당시 면접관이었던 분이 어머니의 지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탈리아의 진심을 어머니에게 전해줬고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나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귀화 승인 소식을 들은 정민수는 나탈리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야.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옆에서 어머니도 함께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드디어 나탈리아가 한국 국적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법무부 사무소에서 진행된 국적증서 수여식은 생각보다 간소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나탈리아와 함께 국적을 받는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국적증서를 건네주었어요. 나탈리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손에 든 증서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민수와 어머니가 함께 참석해서 이 뜻깊은 순간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라며 나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이 한마디로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탈리아는 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정민수는 나탈리아의 진심을 알기에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나탈리아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자. 어머니의 제안에 나탈리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나탈리아와 정민수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나탈리아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특히 나탈리아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네. 정민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탈리아는 아이가 자신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난 날 100일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애국가를 틀어달라고 했어요. 나탈리아는 서연이를 안고 함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불렀어요. 품에 안긴 서연이도 엄마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나탈리아는 이제 음악학원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음악은 모든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예요. 나탈리아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탈리아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있어요. 서연이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탈리아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나탈리아는 완전히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나탈리아는 가끔 10년 전을 떠올립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유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인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꿈만 같습니다. 귀화 시험이 정말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나탈리아는 지금도 다른 외국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서연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나탈리아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딸에게 우크라이나의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 동시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나탈리아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원급제보다 어렵다는 귀화 시험을 통과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나탈리아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여대생이 동남아 여행에서 겪은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정작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관광지로는 화려했던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젊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서울과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짜 삶의 온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트남의 매력과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한 외국인이 정착을 결심하게 된 놀라운 이유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3살 프랑스 여대생 클로틸드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 마리와 함께 생애 첫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죠. 파리에서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다낭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공기, 오토바이 소리가 가득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까지요. 다낭에서의 첫날 밤, 클로틸드는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마리,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아. 친구에게 흥분해서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베트남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이안 고도시에서는 알록달록한 등불 축제를 구경했고 쌀국수 한 그릇이 $2도 안 되는 저렴한 물가에 깜짝 놀랐죠. 현지 마사지샵에서 받은 전신 마사지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고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외국인인 클로틸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오토바이 투어를 신청해서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과 베트남 전통 가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은 역사책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죠. 특히 호안키엠 호수 주변의 산책로에서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음식 역시 클로틸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쌀국수, 반미, 생춘권, 분짜까지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향신료의 조화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험도 색달랐죠.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진한 맛과 연유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은 파리의 어떤 카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함이었어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클로틸드는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으로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호이안의 한 카페에서 현지 대학생 투안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벽을 느꼈습니다. 투아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클로틸드가 베트남어를 전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도 영어나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인사나 주문은 할 수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화장실 시설이나 물 상태가 프랑스와는 많이 달랐고 길거리 위생 상태도 걱정스러웠어요. 특히 교통체증과 오토바이들의 무질서한 운행은 매일 겪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이고 재미있어 보였던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하노이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린과의 대화였습니다. 린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하는 베테랑 가이드였는데 클로틸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일하고 정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이 클로틸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함이 사실은 관광객을 대하는 예의였을 뿐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베트남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진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기에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클로틸드는 친구 마리와 함께 다낭 해변가를 걸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여행지로는 정말 완벽해. 하지만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곳일까?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삶의 터전으로서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죠. 베트남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클로틸드와 마리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주변에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라고 들었지만 베트남의 화려함과 이국적인 매력에 비하면 좀 밋밋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영어 표지판을 찾기 어려워서 헤맸던 기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클로틸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역마다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활기찬 혼잡함과는 정반대의 차분함이었죠. 명동에서의 첫날 밤, 클로틸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었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주시고 심지어 함께 걸어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클로틸드가 허둥지둥 인사하자 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클로틸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확실히 통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클로틸드의 한복, 치마를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서 예뻐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으로 클로틸드와 마리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홍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대학생이 달려와서 지갑을 건네주었거든요. 심지어 그 학생은 영어로 조심하세요, 한국 여행 잘하고 가세요 라고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클로틸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질서정연한 나라가 아니라 낯선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클로틸드와 마리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는 불과 1시간 남짓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공기는 서울과도 또 달랐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클로틸드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유채꽃밭,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돌담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은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거든요. 특히 한라산이 배경으로 보이는 목장 풍경은 그림 엽서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클로틸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명상 같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항상 무언가 활동적인 것들로 가득했는데 제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람소리, 파도 소리만 들리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성산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들어간 곳에서 클로틸드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카페 사장인 정우였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정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주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정우가 서툰 영어로 물어보자 클로틸드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프랑스. 제 꿈의 나라 중 하나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에서는 과장된 친절함이 아니라 진짜 순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클로틸드에게 직접 만든 감귤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제주 감귤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레시피거든요. 따뜻한 감귤차를 마시며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편안했어요. 정우는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에 지쳐서 제주로 내려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었던 제주에서 누군가는 정착하고 싶어 하는군요. 정우의 이 말이 클로틸드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는 클로틸드와 마리를 해녀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클로틸드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험난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생생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정우의 제안으로 성산포 근처 해안가로 갔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올라오시는 70대 해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클로틸드를 보고는 어머, 외국 아가씨네? 하며 반가워하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방금 잡아온 성게를 까서 클로틸드에게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더욱 신기해하시며 프랑스? 어머, 멀리서 왔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져와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클로틸드는 베트남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완벽했지만 머무르고 싶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하죠? 정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클로틸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미경 씨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는데 클로틸드를 보자마자 어머, 우리 아들이 말하던 프랑스 아가씨구나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경 씨는 클로틸드에게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에 가서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면서 밀가루 반죽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파전을 부치면서 미경 씨는 우리 아들이 외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 참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도 했습니다. 미경 씨가 매운 거 괜찮니? 하고 걱정해 주시면서도 클로틸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이 아이 정말 순하고 착하다 하시며 클로틸드의 볼을 쓰다듬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면서 클로틸드는 마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히 통했어요. 베트남에서는 관광객으로 대접받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클로틸드와 마리는 2주간의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제주공항에서 정우와 미경 씨가 배웅을 나왔는데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꼭 안아주시며 또 와야 해,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클로틸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클로틸드가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하자 정우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제주 바다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고 클로틸드는 회상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클로틸드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베트남은 기억에 남지만
한국은 마음에 남았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클로틸드에게는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클로틸드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히 제주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따뜻함이 진짜였다는 것을요. 매일 정우와 미경 씨 생각이 났고 제주의 바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도 맛있었지만 정우가 내려준 감귤차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는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클로틸드, 거긴 외국이잖아. 여행으로 좋았던 곳과 실제로 살 곳은 다른 거야. 하지만 클로틸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외국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클로틸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베트남에서는 관광객으로만 머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우와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가 보내주는 제주 일상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6개월 후 클로틸드는 다시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비자가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온 거였어요.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미경 씨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보자마자 우리 딸 왔네? 하며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정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정우도 클로틸드가 정말 다시 올지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클로틸드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클로틸드는 정우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프랑스에서 배운 제과 기술과 바리스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우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클로틸드가 제안한 프랑스식 브런치와 한국의 감귤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가 카페의 새로운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감귤 크루아상과 제주 감귤 마카롱은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클로틸드는 자신의 재능이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도 점점 늘었습니다. 카페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일상 한국어가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프랑스에서 온 착한 아가씨라며 예뻐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정말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시고 한국 전통 명절인 추석 때는 송편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집 프랑스 딸이라고 이웃들에게 자랑하시는 미경 씨를 보면서 클로틸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로컬 주민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아가씨라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는 클로틸드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진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특히 해녀 할머니들은 클로틸드가 만든 프랑스식 마카롱을 맛보시고는 이게 프랑스 과자구나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클로틸드는 제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감귤 수확철이 되자 미경 씨가 감귤밭 일손 돕기에 클로틸드를 데려가셨어요. 나무에서 직접 따서 바로 먹는 감귤의 맛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농부 아저씨들도 프랑스 아가씨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고 클로틸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클로틸드는 정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정우 역시 클로틸드의 밝은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둘은 카페를 함께 꾸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화려함과 자극적인 재미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정우와 미경 씨와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클로틸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우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카페 사업도 점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제주에서는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클로틸드와 정우는 한불 디저트 부스를 열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전통 디저트와 제주 감귤을 활용한 퓨전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부스였습니다. 축제 당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준비한 디저트가 모두 동이 났어요. 클로틸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유명해졌네.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프랑스에서 온 디저트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클로틸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를 본 미경 씨는 우리 딸이 신문에 나왔다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해 여름 클로틸드는 마침내 정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정우가 클로틸드, 나와 평생 함께 제주에서 살아줄래요? 라고 물었을 때 클로틸드는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클로틸드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을 제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도 제주에 와서 정우와 미경 씨를 만나본 후에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딸아, 네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시며 클로틸드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가을에 열린 작은 결혼식에는 프랑스 가족들과 제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해녀 할머니들은 우리 클로틸드 정말 예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프랑스에서 온 클로틸드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감동해 하셨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클로틸드는 정우와 함께 카페를 확장해서 작은 베이커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과 기술과 한국의 재료가 만나서 탄생한 독특한 디저트들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클로틸드는 정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베트남은 아름다웠지만 관광지였어요. 하지만 한국, 특히 제주는 제게 살아도 되는 나라였어요. 환영받고 사랑받고 나눌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정우가 따뜻한 감귤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가족도, 마을도 더 따뜻해졌어요. 클로틸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기서 진짜 삶의 온도를 느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내일도 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서 클로틸드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며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한 여대생이 베트남에서 시작된 여행이 결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진 이야기. 관광지의 화려함보다는 일상의 따뜻함을 선택한 클로틸드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